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9강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서 유익한 그런 시간들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 제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8장의 내용은 리더십의 심리학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심리학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루소와 마르크스의 그러한 리더십에 관련된 그러한 심리학적인 접근들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짧은 기간 부모들은 그들의 욕구 중 일부는 인정하고 다른 욕구들은 거부하는 데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서 마침내 정치적 신조 또 후보들을 선택하면서 또 부모들의 그러한 지위들은 자녀들이 이제 정치적 신조를 선택하고 또 후보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이제 지위를 점점 더 상실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또한 복잡해지지만 그렇다고 덜 절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욕구를 어떠한 필요들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교사, 그리고 또래 집단, 그리고 목사, 매체, 고용주, 정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필요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것이고 그것들의 정당화, 그리고 의미, 범위, 충족 등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형태를 띠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욕구와 필요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 투쟁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며 이것이 리더십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어떤 개개인의 어떤 욕구라는 그러한 부분들과 어떤 필요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구와 또한 필요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것이 투쟁하는 가운데 어떤 리더십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샘솟는 욕구를 필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그 과정을 규제하는 사회적 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있으면은 그 욕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가질 때 그 욕구가 사회 가운데 실현되기가 편한 것이겠죠. 하지만은 바로 여기서 이 가운데 넘어가는 것에는 바로 그것을 규제하는 어떤 사회적인 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욕구를 필요로 전환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전통에서는 욕구를 필요로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장애물이나 안내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신조 자체가 인간의 희망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은 규제를 타파할 권리를 갖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유주의적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적 전통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혁파하고 이것을 없애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이란 것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그러한 정치 원리의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의 범위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어떤 전통, 바로 이러한 전통에 관하여 가지고 좀 다른 그러한 접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욕구를 추구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다른 관점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철학자 루소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루소는 인정되어야 하고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루소는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여서 인간을 원시 상태의 몇 가지에 불과한 생리적 욕구에서 다수의 새로운 필요로 특정 지어지는 문명화된 사회로 발전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어떤 욕구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서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생리적 욕구에서 이것이 문명화된 욕구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루소가 이러한 의견을 취하게 된 이유는 18세기 중반에 루소를 둘러싼 상업주의 사회의 조악한 물질주의가 그로 하여금 필요는 조작된 것이고 진정한 욕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물질의 소유와 확산을 지고의 가치로 만든 사회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이 많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필요들을 많이 일하게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필요 자체는 하나의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욕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루소가 가지는 그러한 가치관은 필요가 많을수록 이기심에서 나오는 증오와 분노의 열증에 사로잡히는 반면 욕구가 적을수록 진정으로 선한 인간이 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루소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회가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그러한 이유도 그리고 증오와 분노로 서로가 싸우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욕구가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욕구를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규제해 나가는 것을 어떤 공동체 국가의 그러한 역할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욕구가 적을수록 바로 선이라는 것 자체도 이 욕구와는 서로 대치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와 비교하여서 또한 이러한 루소의 그런 의견은 마르크스 같은 행동주의 철학자들을 위한 지적 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에서는 이제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역사관을 주장하였죠. 근데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그러한 역사관에서는 이 욕구와 필요는 계급투쟁과 사회 변화의 메커니즘의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욕구가 있고 그것을 또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사회 변화가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유럽의 생활을 또한 직시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학자 패트리샤 스프링보그는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 구성에서 발견되는 단지 그 형태만 변화하는 어떤 고정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하나의 고정된 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고정되어 있는 그 형태는 달라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관련돼서 단지 어떤 특정한 생산 양식의 부산물에 불과한 인위적 필요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정된 필요는 채워야 되는 것이지만 이 인위적 필요는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인 것이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호사스럽게 세련된 부자들의 필요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의 짐승처럼 야만적인 필요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필요와 근거 없는 필요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계로 자본주의를 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어떤 근거 없는 필요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품은 타자의 존재 그 자체, 즉 돈을 유혹하는 어떤 미끼이며,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자본주의 체제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텐데 다만 그 필수 조건을 너도 알고 있겠지? 너 자신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서명할 때 필요한 잉크도 알 테고 말이야. 내게 기쁨을 주는 대신 나는 너의 껍질을 벗길 것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랄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네요. 루소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진정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 광범위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산업 노동자에 대하여서 욕구에 대해 그들을 그냥 산업 노동자들을 목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떤 물질을 넘어선 문화적, 미학적, 정치적, 낭만적인 진정한 욕구를 다양하게 가진 그러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유한 인간의 삶에서 총체적 인간성이 드러날 필요를 자기 자신의 실현이 내재적 필연성으로, 즉 필요로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부유한 인간의 삶에서 총체적 인간성이 드러날 필요를 자기 자신의 실현이 내재적 필연성으로, 즉 필요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1883년에 마르크스가 사망한 이후 반세기 이상 진실된 필요와 또한 허위의 필요를 둘러싼 학문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즉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보면은 진실된 필요가 있고 그리고 허위적 필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된 필요와 허위적 필요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것이 마르크스가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학계에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주장들은 마르크스가 설정한 바로 이러한 유물론의 한계 내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과연 진실된 필요가 있고 과연 허위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될 필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러한 생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진실된 필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허위적 필요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많은 그런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이죠. 호화스러운 생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허위적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위적 필요 이 자체가 결국은 이 진실된 필요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 이 진실된 필요가 궁핍한 그러한 어떤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진실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적 필요에 가득 차 있는 부르주아를 물리치고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만든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욕구의 주관성이 자연적 필요와 인위적 필요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면,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루소와 마르크스는 철학자인 동시에 필요에 대한 그들의 분석이 대변혁을 초래했던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느 것이 진실된 필요인가 아니면 허위적 필요인가, 이러한 논의들을 뛰어넘어서 이 필요를 채우는 과연 이 자원이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문제는 바로 이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루소와 마르크스가 이와 관련되어서 대변혁을 초래한 그러한 주장자이고 행동가였다라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정치학자 로저 코트와 제럴 로사티의 결론과 같이 인간적 필요의 박탈은 전 지구상에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주요 요인이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함께 필요에 대한 분석은 점차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설득력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만큼 리더십에 대해 명백하고 절박하게 도전하며 단호하게 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리더십은 어떻게 추종자들의 욕구에 지도자가 반응하며 지도자가 정의해낸 필요에 추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원을, 바로 리더십이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욕구와 필요에 대해 가치라는 말로 강력하게 표현하는데, 가치로서의 욕구는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변화의 길을 안내하며 결과에 대한 인증과 평가 기준으로 이용됩니다. 즉, 우리가 욕구하고 그리고 이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바로 어떤 가치, 어떤 욕구가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하나의 가치라는 그러한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어떤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치를 통하여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과 관련하여서 가치와 욕구를 구체화하지만 두 개념은 교환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욕구의 충족은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 있지만, 과연 자유와 같은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와 어떤 가치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욕구라는 것은 물량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필요가 채워졌는가에 대해서 이 가치 측정이 되지만, 이 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측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하고 욕구 두 개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자유 추구가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사회 안전이라는 진정한 필요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이러한 자유라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가치가 여기에 사회 안전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와 사회 안전 두 가치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회에서 욕구는 가차없이 많고, 또한 자원은 유한한 상태에 있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어떤 위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한정된 자원으로 이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욕구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적인 절대적인 어떤 욕구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아니면 허위적인 욕구로 나누어서 이 필요적인 그리고 진실된 욕구만을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어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정치학자 존 버튼은 가장 고결한 가치로 표현되는 인간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자제, 법과 관습의 수용, 도덕적 책무에 의해 억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유이익 자체도 이것이 정말 어떤 사회적 안전 이런 것들과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게 가장 어떤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고결한 그런 어떤 가치인 것이도 이 고결한 가치조차 어떤 법과 관습에 의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책무에 의해서 억압될 그러한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트와 로사티, 데이비드 캐럴과 같은 분은 이와 관련해서 이는 한편으로는 제도적 가치와 사회 구조 사이의 갈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적 필요의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말처럼 이러한 갈등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들은 인간이 가진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간의 이중성과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그 십자로에 서서 사회 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포부를 키우고 인간의 욕구, 필요, 가치에 대해 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리더십을 통하여서 인간적 욕구가 있고 사람이 그리고 그 욕구가 또한 그 욕구 중에 또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욕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또한 리더십들은 바로 어떤 가치라는 것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을 형성하게 될 때 그것을 실현하게 될 때 어떤 사회적인 규범 혹은 사회적인 어떤 안전이라는 그런 여러 다른 가치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고결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자유와 같은 가치도 제한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결론이고 바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렇다면 리더십은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가치의 추구와 어떤 사회적 가치 바로 이러한 십자로에 서서 개인의 자유와 가치가 가장 잘 발현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와 또한 최소한의 그러한 어떤 제약, 이러한 것들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필자는 비평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필자는 본장에서 어떤 루소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18세기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루소로 하여금 물질주의가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욕구조차도 그것이 발현될 때 사람들이 증오와 분노에 어떻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 욕구는 악한 것이고 그 욕구의 자유로운 발현을 법, 제도 등으로 제어하여 통제하는 것이 어떤 국가를 이루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인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르크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의 유물론적 사상에 따라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그것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며 그 대신 인간 그 자체인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필요의 불평등 문제를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절대적 필요를 경제적 필요로 보고 이 필요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체험받는 유토피아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리더십의 역할이란 인간의 개인적인 욕구가 사회적인 필요와 상충되지 않도록 잘 제어함과 동시에 추종자들의 개인적 욕구가 가장 잘 충족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아서 욕구와 필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 속에 서 있는 리더십의 위치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적 욕구가 리더십에 의해 가치화된 것이지만 이것이 각 집단에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것이 결국 갈등의 사회적 갈등 모습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의 리더십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나 원리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서 갈등을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의사 파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들 수 있겠네요. 이제 국가가 지금 이제 의사의 그러한 수를 확충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민의 어떤 생명권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켜나가야 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생명권 신장을 위해서 의사 숫자를 더 늘려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입장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의사의 전공의 입장은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의사의 어떤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명예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의사의 그런 어떤 급여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의사 숫자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떨어질 수가 있다. 결국은, 그리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어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권리도 이것을 의사가 자유롭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어떤 형법상의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유롭게 의사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파업이라는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이러한 욕구는 국민의 어떤 생명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다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욕구, 그리고 어떤 가치라는 부분들과 또한 어떤 의사의 어떤 그러한 지위, 위치, 그리고 기존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의사의 명예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사의 어떤 수준, 이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의사가 누려왔던 그런 어떤 가치라던가 하나의 욕구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지금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 이것을 하나의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에 바로 핵심이 바로 이 갈등의 리더십을 통한 것입니다. 바로 갈등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크게 보수와 또한 진보 입장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중요시하게 생각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개인의 자유를 또한 중시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보수적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의사의 어떤 그러한 고유한 가치, 그리고 의사의 어떤 급여, 의사의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의사가 어떤 그것을 통해 받는 급여까지, 어떤 수입까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장해 주겠다. 개인의 그러한 권리, 의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의사의 그러한 숫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또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한 의사 역시도 또한 한 국민의 그런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모든 국민이 또한 의료 행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숫자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이 의사의 그러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치와 이런 부분들은 제한할 부분들은 제한해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이제 나누어 주겠다, 그런 권리를 좀 더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더 나서서 예를 들면은 의료 수가라든가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사회 보장적인 그런 부분들, 루즈벨트 대통령도 노동 상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런 여건들을 많이 확대시켜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 보장 그런 부분들을 더 복지적인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 예산을 더욱더 많이 책정해서
이 의사의 그런 부족한 급여들을 그걸로 채워주겠다. 그렇게 온 국민이 좀 더 이렇게 의료 수가를 받아서 그걸로 채워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넘겨짚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의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갈등의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의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트랜잭셔널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의 모습이고, 어떤 변혁적 리더십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을 이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외국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가 굉장히 잘 돼 있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지금 의료보험 그 예산 자체가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면 의사로 구성된 그런 위원들과 또 아니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만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한다던가, 아니면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변혁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 하나의 예시고요. 좀 더 이러한 어떤 갈등 리더십을 통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토의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부분 섣불리 또한 이야기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드리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8-3장으로 넘어가서 리더십의 심리학 중에 다시 에릭 에릭슨과 또한 매슬로의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급상승하는 떠들썩한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또한 인류는 점증하는 욕구, 희망, 그리고 요구에 직면하여 매일 행하는 잘잘못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와 관련한 몹시 복잡한 과정에 대해 어떻게 분석할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기를 유발하는 힘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어떻게 그 힘을 불러일으키고 지배하고 형성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고, 그 다음에 슈퍼 에고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와 관련돼서 이 섹스와 그리고 공격성과 그리고 자아, 이 세 가지 어떤 충동에 관한 이론을 고안해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클라크 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행태주의적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죠. 행태주의적 전통.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자극과 반응 과정에서 동기유발의 열쇠를 찾고자 하고,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욕구라는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려는 충동이라는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실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행태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떤 동기유발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긴장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그 긴장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 1950년도에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 이분은 한동안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동기 유발 모델을 발표하셨는데, 그는 생애 주기를 1년의 갈등으로 정의하고 어떤 이 유아기에는 신뢰와 불신의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역할 혼란에 대한 문제고,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과 어떤 절망 사이에 어떤 긴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발달이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 부정적인 해결에 비해 긍정적인 비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서 얼마나 긍정적인 해결 비율이 큰지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발달되었는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히 폭넓은 인생 경험과 복잡한 그러한 리더십 과정에서 보이는 인간의 동기 유발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고정적이고 또한 결정론적인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슬로우 이론에 필적할 만한 대담하고 지적인 창의성을 보유한 동기 유발 이론은 거의 없다고 보셨고, 왜냐하면 매슬로우 교수님의 이론은 명료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슬로우 역시도 행태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생존의 욕구, 이 매슬로우 교수님도 어떤 생존의 욕구라는 문제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차원적인 욕구를 저차원적인 동기 이상으로 파악하였으며, 더 높은 욕구의 단계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질적으로 탈바꿈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동기 유발이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차원에서 인간은 이것이 그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차원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그 욕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프로이트 학파와는 달리 매슬로우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그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높은 그러한 욕구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전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잠재력을 자아 실현이라는 가장 유연한 표현으로 서술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잠재력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리더십 이론가는 지도자와 추종자 양쪽 모두의 기반을 둔 혁신적인 변화의 설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서 바로 리더십 중에 리더의 측면이 있고 지도자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추종자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양쪽에서 다 바로 이러한 매슬로우의 이견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설명을 이 가운데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매슬로우의 이론이 과연 얼마나 일반화가 가능한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에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 19세기 말 빈에서 시작된 어떤 정신 분석학도 그 협소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더 높은 차원의 욕구로의 동기 유발의 힘은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커다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유발 이론에서 서구 중심적인 편향성을 극복할 하나의 개념의 틀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놓고 학자들은 동기유발과 발달에 대해 치밀하고 구조화된 단계 개념들을 다 제쳐놓고 자아실현과 자기결정, 자존심과 자아 같은 초점이 맞추어진 내부지향적인 욕구와 동기의 느슨한 집합과 관련된 단순한 차원의 분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의 개념적 이론을 정립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자아실현, 자기결정,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만 그걸 가지고 이 자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자아가 어떠한 동기부여를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접근법은 매슬로의 광범위하고 구조화된 범주들보다 더 정확하게 동기와 그 동기의 역동성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동기하고 동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차원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찾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서 변화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개인들의 동기는 욕구에 의해 추동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목적지향적인데 선천적인 욕구는 그 충족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는 외부의 힘과 마주치며 욕구의 충족을 위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욕구의 힘에 영향을 받으며 그 전환은 의도한 목적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달려있고 저지하는 힘의 정도와 잠재적 갈등의 강도에 달려있고 원하는 결과물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으신데 이와 관련하여서 보면은 일단은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어떤 욕구라는 것이 있죠. 이 욕구는 바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또한 한 가지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구가 또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운데 이 동기가 얼마나 이런 동기가 강력하냐에 대해서 이 욕구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욕구의 힘, 바로 욕구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데서는 이 욕구가 이 동기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의 힘, 이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환은 의도한 목적에 닿는데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욕구가 행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저지하는 힘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행동과 변화를 이루어낸다라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에서 보는 어떤 욕구와 동기와 또한 어떤 행동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 필수 불가결하는 요소인데 이 힘은 실제의 힘일 수도 있고 지각되는 힘일 수도 있으며 모두 동기유발 차원에서 이해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통제력이라는 것입니다. 통제력. 이것이 바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욕구가 행동화되는 데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변화를 창조하려는 노력, 즉 힘의 행사는 자기결정, 자존심 등 자기 자신의 내부를 향한과 동시에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나 완고한 제도들, 타협할 수 없는 반대자 등을 포함하는 환경이라는 외부로도 향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있던 이 힘이라는 것은 바로 욕구를 가진 그 내면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이 힘이 함께 그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부적인 동기부여와 외부적인 동기부여 사이에 변화와 관련된 개인적 과정과 집단적 과정에서의 자아와 상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나 효과를 창출해내는 능력, 즉 바로 효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기부여라는 것, 이 동기라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외부적인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변화와 연결된 개인적 과정과 집단적 과정에서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어떤 개인적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집단적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와 상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이 상황과 바로 이것과의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창출한 능력, 그것을 바로 어떤 효능, 영어로는 efficacy, 이 효능이 바로 이 가운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 이 욕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통제력, 바로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 내면에 가진 그러한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바라지 않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통제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하는데 강력한 어떤 유인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효능감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효능감, 이게 높아지면은 이것이 결국 자신감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 심리학적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이런 체계와 과정으로 리더십의 그런 어떤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연결점이나 어떤 동기부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병역적 리더십이 경영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영감적 동기부여라는 그러한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의 하나의 요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추출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여러 초기에 리더십 그 저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비평과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은 집단적 과정이며 그 역동성은 개인의 동기와 효능의 단순 합계 이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생산해내는 리더십의 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동기 유발의 구조를 창조해내는 수평적 차원으로 나타난다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통합적 동기부여를 촉발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동기부여 관련돼서 한 개인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결국은 번스 교수님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동기부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이 동기부여가 어떤 개인이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달라는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에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이 동기부여가 합쳐져서 한 거대한 동기부여로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것이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측면에서 어떤 통합된 동기유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뒤에 나와서 창조적 리더십을 하면서 예를 들면 간디의 그런 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 이와 같이 어떤 집단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 같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과연 이러한 동기부여가 집단적으로 나타날까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대한 하나의 사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위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엔론 사태라든가 IMF라든가 커다란 그러한 위기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짜거나 통제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코로나라는 어떤 거대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방역을 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또 이제 뭐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고 금리를 인하시키고, 이러한 것들 관련돼서 이 국가적인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이러한 동기부여라는 것, 어떤 하나의 어떤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바로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집단적인 동기부여가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8장의 내용을 하고 다음에 9장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에서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은 갈등의 리더십과 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리더십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창조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갈등 상태를 해결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창조적 리더십의 그러한 기원이,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창조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적 리더십의 크게 두 명의 그런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간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난 장에 다루었던 최상의 어떤 형태의 효능,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효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efficiency, 이 효능을 가장 잘 이루는 것, 이 효능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즉, 최상의 형태의 효능은 창조성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창조력의 동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엄청난 시험 때문에 과학에 대한 흥미를 또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과학기술 전문학교의 입학에 실패하기도 하였으며, 후일에 빛의 성질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하였지만 그 이론이 입증되기까지는 14년 동안 무명학자로 남아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드시는 그러한 인물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르네 데카르트는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 주의에 대한 주의 때문에 탄압받았다는 것을 데카르트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진전시키는 논문을 데카르트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문을 다 포기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든 인물이 대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학술원에서 외면당하시기도 하고, 또 21살의 나이에 결투장에서 죽고 만 그런 분이신데 대수학자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수많은 획기적인 논문을 수십 년 동안 묵혀둔 채 출판을 보류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린티키아라는 그런 책 쓰셨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그런 시간 후에 출판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소설 쓰기와 관련돼서 지옥과 같은 범민이라고
불평하기도 했으나 외부에서 어떤 글을 써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옥과 같은 번민이었다. 얼마나 그 글쓰기가 힘든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는 글쓰기에 관하여서 형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엘리엇은 1948년 노벨상 수상 이후에 노벨상은 마치 장례식장의 열차표와 같아서 누구든지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머스 울프라던가 토마스 울프는 또한 비평가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한 것이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앤 섹스턴이라던가 아니면 실비아 플레스, 이런 분들은 의욕적인 어떤 시인들이셨는데 어떤 금전 문제나 남성 지배 문학 전통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혁적인 과업을 이루어내었으며 그것은 아마도 어떤 상황 하에서의 제도적 제약이 다른 상황 하에서의 제도적 지원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제도적인 제약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어떠한 지원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변혁적 그런 과업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학생의 독창성을 북돋워주는 스위스 교정학교에 입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교정학교에 입학하면서 그의 어떤 잠재력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디킨스는 번창하는 출판업과 증가하는 독자층의 그러한 덕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은 엘리엇으로 하여금 문화학 기득 계층을 이끌어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섹스턴과 플레스는 새로운 반전통을 세워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제도적 지원이나 환경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적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이 더욱 신비스러운 것은 창조적 리더십은 한 개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창조적 리더십은 바로 중요한 상상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상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창의적 통찰력은 더 큰 변화의 비전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며 리더십이라는 운명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어떤 사람은 추종자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역동적인 힘으로 융합시켜서 변혁적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창의력이 바로 어떤 리더십과 그리고 팔로우십을 이것을 서로 융합시키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불꽃이 상상력에 의해서란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변화가 생성되는데 바로 로버트 케네디는 이것의 도덕적 가능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서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며 말한다. 왜 안 될까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구 역사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최후에 만찬, 모나리자와 같은 회화와 드로잉 등 위대한 작품을 남겼지만 그 작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를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베초시는 레오나르도는 음악가가 아니었으나 악기를 만들고 연극을 창작하였으며 군인이 아니었으나 방어진지를 설계하고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저택, 상가, 교회, 성당 등을 설계하고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골든혼에 1250피트짜리 교량을 구성하고 또 시계, 직조기, 풍력을 이용한 기계들을 스케치하고 또한 비행기를 구상하기 위해 새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영구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공상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그림을 조망할 기회나 의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레오나르도는 조화와 통합을 갈망했고 또한 그는 그림을 통하여 지형에 관한 최고 수준의 지식과 우주 미학의 최고 원칙들을 결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마음을 쉴 수 없게 만드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근저에는 질서를 찾아내려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질서를 찾아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술사학자 제임스 에커만은 레오나르도가 실증적 관찰, 수학적 질서, 상상 등을 융합시킨 탁월한 회화를 통해 통합이라는 그의 꿈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15세기 르네상스 시절 대가족의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안드레아 델 벨로키오 같은 당대 최고 예술가들에게 배우고 정치가와도 어울렸고 마키아벨리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술사학자 앤드루 버터필드는 레오나르도의 예술은 마술적이고 전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16세기 중반에 그는 이미 시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인물로 르네상스 전성기의 아버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변화의 행위자 그 이상이었고 문화적 혁명가며 지도자였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창조적인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번스 교수님은 레오나르도의 그러한 어떤 다양성과 그 가운데 질서를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 가운데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를 변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지목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변혁적 지목을 딱 지목한 인물이 레오나르도가 첫 번째 인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물이 바로 간디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간디가 이제 위인전에 많이 나왔지만 왜 간디가 이렇게 추종받는 그러한 위인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좀 인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디는 창조적 리더십이 어떻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정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은 남아프리카라는 다인종 사회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이 젊은 브라만 청년은 1893년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제 간 것이죠. 한편 1906년 8월에는 남아프리카 당국은 모든 인도인, 아랍인, 터키인들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들을 반포하고 간디는 지문날인과 신체 수색이 모욕에 항의하려고 대중집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디가 거기에 이제 법률 공부하러 갔는데 남아프리카 당국에서 이렇게 이민종들을 이렇게 통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서 항의하러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도전을 바로 소극적 저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간디가 처음에 자신의 어떤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소극적 저항이다라고 그걸 명칭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디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그런 고유 명칭이 뭐냐면은 사티아 그라하라는 것입니다. 사티아 그라하. 이 말이 어떤 투쟁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말은 어떤 진리와 사랑 또는 비폭력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간디의 사상을 종합해보면 사랑으로 징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디는 사티아그라하를
시민 불복종을 포함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지를 가진 어떤 보리수 나무에 비유를 하였는데, 사티아그라하의 개념은 그의 창조적 리더십의 특유의 그러한 산물이 바로 이 사티아그라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저항적 리더십의 특유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서 또한 간디가 주장한 것이 스와라지라는 것입니다. 스와라지. 이 스와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와라지는 그의 궁극적 목표였고 그 의미는 자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개념을 정립하여 모든 정치적 자유와 영혼의 자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이 스와라지라는 개념을 자리매김한 것이죠. 간디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면은 안으로부터 형성된 규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스와라지는 인종적, 신민적 압제로부터의 독립과 내적인 해방, 그러니까 외부적인 독립과 내적인 해방을 두 개를 융합시킨 것이 바로 스와라지라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사회와 자기 자신의 양자를 융합시킨 것으로 민족의 스와라지는 개인의 스와라지의 총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간디는 또한 불복종 운동으로 투옥된 프레토리아의 감옥에서 스와라지를 실행하는 동안 도덕적 목표